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은 충분할 거야 하거나 누군가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심장마비가 오면 처음 몇 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혼자 살고 계시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신다 하더라도 빠르게 행동하고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안다면 심장마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심장마비가 시작되는 순간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반드시 해야 할 7가지 중요한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무엇보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미리 준비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증상을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즉시 무엇을 복용해야 하는지,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작은 행동들까지 말이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몇 단계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실제로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삶의 교훈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 가장 초기 경고 신호 알아차리기. 여러분, 심장마비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슴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온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을 말이죠. 대부분의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극적인 장면을 떠올리시는데요. 하지만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실제 심장마비는 훨씬 미묘한 증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 신호들은 너무 늦기 전까지는 무시하기 쉽죠.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가슴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깊고 불편한 압박감이나 조이는 듯한 감각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거나 가슴이 서서히 시멘트로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증상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만약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계속 돌아온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초기 신호들도 있어요. 첫째, 가슴 통증 없이도 숨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언덕을 올라온 것처럼 숨이 찰 수 있어요. 둘째, 팔이나 어깨, 목, 턱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셋째,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고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가슴보다는 등이나 배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 선생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부엌 식탁에 앉아 계시다가 쇄골 아래쪽에 이상한 조임을 느끼셨답니다. 처음에는 속이 쓰린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숨을 깊게 들이쉴 수가 없고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김 선생님은 예전에 모든 심장마비가 통증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그 판단이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몸은 소리 지르기 전에 먼저 속삭입니다. 심장마비의 경우에는 그 속삭임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가슴을 움켜쥐는 드라마틱한 장면을 기다린다면 이미 너무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특히 압박감과 숨가쁨 또는 평상시와 다른 피로감이 함께 온다면 하던 일을 멈추세요. 참고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체한 거겠지 하고 넘어가지도 마세요. 이런 경고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기회입니다.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2. 즉시 응급 서비스에 신고하기. 심장마비가 시작되고 있다고 의심이 든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망설임 없이 12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려고도 하지 마시고 괜히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응급 서비스를 부르는 것은 도움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입니다. 심장마비는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분, 매 초가 중요합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손상은 더 커지죠. 하지만 129에 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동안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가져오고 약도 준비하고 혹시 병원 가는 길에서 심장이 멈춘다면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요. 더욱이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전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예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치료를 받는 시간만 늦어질 뿐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하세요. 박할머니라는 78세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왼쪽 어깨에 이상한 아픔을 느끼시더니 메스꺼움과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에게 전화할까 생각하셨는데 그때 예전에 간호사 한 분이 해준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인 것 같으면 119부터 먼저 부르세요. 가족에겐 나중에 연락하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증상이 더 심해져 있었지만 구급대원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안정시켜 주었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목숨을 구한 거죠. 여러분, 심장마비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129 상황실에서는 결과적으로 다른 병이었다고 해서 화내지 않아요. 사실 필요 없는 도움을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화기는 항상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고요. 증상이 시작되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응급통화 기능을 누르세요. 요즘 휴대폰들은 잠금 상태에서도 응급통화를 할 수 있는 탄축 기능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사용하세요. 3. 아스피린을 천천히 조용히 씹기. 응급 서비스에 신고한 다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스피린을 씹는 것이에요. 삼키는 게 아니라 씹는 겁니다. 손이 떨려도 천천히 침착하게 말이죠. 만약 일반적인 325mg 아스피린이 있고 알레르기가 없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지 않다면 이 한 가지 조치만으로도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스피린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바로 그 원인인 관상동맥의 혈전이 자라나는 것을 늦추거나 막아주는 거죠. 알약을 통째로 삼키지 않고 씹으면 더 빨리 체내에 흡수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소중한 몇 분을 벌 수 있고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혈류를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해요. 공복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권하지 않지만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혈전의 위험이 그런 우려보다 훨씬 크니까 괜찮습니다. 또한 코팅되어 있거나 서방형 아스피린은 피하세요. 그런 게 전부라면 어쨌든 씹어 드세요. 최대한 빨리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최 선생님이라는 72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조임을 느끼셨어요. 부엌 찬장에 아스피린 한 병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앉은 자리에서 하나를 씹으며 구급대원들을 기다리셨답니다. 나중에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한 알이 심장 근육의 손상을 줄여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그 작은 알약이 상황을 더 악화되지 않게 막아주었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침실 서랍, 부엌 서랍, 아니면 지갑 속에도 좋고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어디에 보관해 두었는지 알려두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런 작은 행동이 너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있고 전 세계 응급의료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을 씹는 것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입증된 치료법이에요. 그 중요한 첫 몇 분 동안 이것이 병원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영영 그곳에 도착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앉거나 눕기 도움을 요청하고 아스피린을 복용한 다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지금은 서성거리거나 물건을 챙기거나 문 잠금을 풀러 다닐 때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추가적인 신체活동은 이미 산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등을 기대고 앉아서 발을 평평하게 두고 팔을 편안히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급대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다면 옆으로 누워서 머리를 약간 높게 하세요. 그리고 불편함을 참고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 다른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바로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안정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호흡을 천천히 하게 하고 몸이 이미 부족한 산소를 낭비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안할머니라는 81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가슴에 압박감이 퍼지는 것을 느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부엌을 정리하고 몸단장을 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앉으세요. 다른 건 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도움을 기다리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고요함이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혹시 그런 증상들, 압박감, 숨가쁨, 어지러움이 서서히 다가온다면 하던 일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거나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가만히 앉거나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며 몸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살아남는 것 말이에요. 여기서 간단하지만 자주 놓치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발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몸을 구부정하게 하지 마세요. 척추를 바르게 하고 호흡이 편하게 유지하세요. 자세가 편안하고 곧을수록 심장이 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5. 응급 대응팀을 위해 문 잠금 풀기 도움을 요청하고 안정을 취한 후에도 여전히 힘이 남아있다면 가장 도움이 되는 일 중 하나는 현관문 잠금을 푸는 것입니다.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1초라도 중요하고 잠긴 문은 시간이 모든 것인 상황에서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물론 구급대원들도 필요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재산 피해도 생기고 혹시 출입구 근처에 계시다면 놀라거나 다칠 수도 있어요. 미리 문을 열어두면 구급대원들이 바로 들어와서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행동으로 몇 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심장에게는 없을지도 모르는 몇 분을 말이죠.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아파트나 출입이 통제되는 주택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세요. 안쪽에서 문을 열기가 쉬운지, 주소가 잘 보이는지, 근처에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열쇠가 있는지 같은 것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급하지 않을 때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갑자기 필요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박 선생님이라는 76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은 콘도에 혼자 사시는데 증상이 시작되자 119에 신고하고 아스피린을 씹고 문 잠금을 푸는 것까지 2분 안에 다 하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말하기를 그 한 가지 행동 덕분에 30초를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었고 문을 부술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라고 나중에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만약 문까지 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하지 마세요.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문 근처에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만큼 안정되어 있다면 가서 잠금을 풀어두세요. 요즘에는 원격으로 열 수 있는 스마트 도어락이나 응급용 키 보관함 같은 것도 고려해 볼 만해요. 특히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말이죠. 이것은 작은 준비 행동이지만 여러분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기도 해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주세요. 6. 휴대폰의 스피커나 의료 아이디 기능 활용하기. 심장마비 중에 혼자 기다리고 있을 때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니라 생명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피커폰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응급상황실과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있어서 호흡에 집중하고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고 귀에 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무언가를 귀에 대고 있는 것조차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스피커폰을 사용하면 신체적 부담도 줄일 뿐만 아니라 상황실에서도 여러분의 말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하기가 어려워져도 상관없어요. 또한 배경에서 들리는 여러분의 상태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호흡 소리, 움직임, 심지어 목소리 톤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 의료 정보 기능이에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모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잠금 화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이,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 병력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만약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이 데이터가 시간을 절약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라는 79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도움이 도착하기 직전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휴대폰에 의료 정보가 설정되어 있어서 구급대원들은 즉시 김할머니가 당뇨병 환자이고 페니실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덕분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주지 않을 수 있었고 휴대폰에 등록된 응급 연락처로 딸에게도 바로 연락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정보를 설정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고 한번 해두면 평생 유지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요 질환,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 한두 명 정도 포함시키면 돼요.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스스로 말할 수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심장마비의 첫 징후를 느끼신다면 스피커폰을 사용하세요. 연결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신뢰하세요. 그들의 차분한 목소리, 꾸준한 지시, 지속적인 동반이 기다리는 시간을 덜 무섭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휴대폰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대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즉, 심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호흡 천천히 하기. 심장마비 한가운데서는 공황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생각은 빨라지고 매 순간이 지난 순간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한 가지 도구가 남아있어요. 바로 호흡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면 신경계를 진정시켜서 도움이 오는 동안 심장이 더 안정적으로 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조절된 호흡이 심장마비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움이 오는 동안 몸이 완전한 쇼크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어요. 불안해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호흡을 천천히 하면 그 리듬을 부드럽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4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세요. 잠시 멈추세요. 그 다음 입으로 6초 정도 부드럽게 내쉬세요. 다시 해보세요. 그 작은 리듬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몸에게 안정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험한 부정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 선생님이라는 83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공포에 빠져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세요. 하지만 예전에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간단한 호흡 운동이 생각났어요. 각각의 호흡에 집중하고 몸을 가만히 유지하고 공황을 놓아보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어요. 그냥 계속 생각했어요. 침착하자. 살아남자. 나중에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호흡법은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어요. 쉬고 있을 때, 불안할 때, 심지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말이죠. 익숙해질수록 위급한 상황에서 몸이 본능적으로 그것으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호흡이 동맥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습니다. 산소가 계속 흐르게 하고 심장이 버텨내도록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도움이 도착하기 전 마지막 순간들에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유일한 우위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살아남으세요. 여러분, 결국 혼자서 심장마비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와 인식, 그리고 침착한 행동의 문제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7가지 단계들은 각각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모두 합쳐지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능하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세요. 체력을 보존하기 위해 앉거나 누우세요. 도움이 여러분에게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하세요. 휴대폰의 기능들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그리고 심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이 각각의 조치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각각이 조금 더 많은 통제력을 줍니다. 그리고 각각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에요.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종류의 고독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들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무기력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1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이제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단계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 것이 있나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아마도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와도 공유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삶의 교훈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래 댓글로 오늘 배운 것 중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소중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하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삶의 교훈 채널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준비할 일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하세요.